책 읽어주는 남자 준원입니다. 자존감이 낮다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열심히 일해도 인정받지 못해 자존감이 낮은 사람, 자존감은 높아도 지나친 자기과시로 인간관계가 엉망인 사람, 자기 삶의 의미를 생각하느라 자꾸만 자기 자신에게 무례해지는 사람 등 저마다 마음의 상처를 지닌 이들이 심리상담가를 찾아온다. 매 순간 자기 삶에 크고 작은 가치를 부여하려는 행동도 마음에 새겨진 상흔을 떨쳐내기에 역부족임을 알게 하는 그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높은 자존감이 항상 효과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 읽어드릴 책은 허지원 작가님의 나도 아직 나를 모른다 입니다. 자존감의 높고 낮음에 집착하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지금의 나를 너그럽게 바라보는 마음이 매일 조금씩 괜찮은 나로 변화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심리학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이 책을 통해 스스로를 너그럽고 관대하게 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1부 노력하되 애쓰지 말 것. 에피소드 1. 가면을 쓰고 사는 것에 지쳤어요. 자존감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K는 면담 중 자신의 낮은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 또 다르게 행동하는데 이게 너무 위선적이고 가식적이라는 걸 저는 계속 의식하고 있거든요. 집에서의 모습과 친구들한테 보이는 모습, 직장에서의 모습이 다 달라요.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가라앉아 있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오면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어요. 너무 기진맥진해서 냉장고 문을 열고 한참 동안 냉기를 쐬며 서 있을 때도 있어요. 제가 쓰고 있는 가면을 얼굴에서 떼어낸다.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주위 사람들 모두로부터 사랑을 받으려다 보니 저 자신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조각조각 나는 것 같아요. 혼란스러웠던 시기는 이미 지났고 이제는 그냥 조용한 지옥에 있는 것 같아요. K의 말은 마디마디가 견고했으며 그만큼 생각도 완고했다. 그는 집에 있을 때는 한없이 우울하고 외롭다가도 밖에 나서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고 했다. 그러다 귀가해서 엄마나 동생 등 가족과 함께 있게 되면 미친 사람처럼 짜증을 내고 상처가 될 만한 말을 내뱉어 가족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그의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뿐인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며 집안일을 혼자 도맡아 해내야 했다. 경제적으로 크게 부족함은 없었지만 직장 생활을 하는 엄마를 대신해 자신과 동생을 챙기고 학업을 이어나가는 과정에서 한 번도 엄마의 칭찬을 들은 적도 인정을 받은 기억도 없었다. 자존감이 한 번도 높아질 수가 없었어요. 다만 엄마를 비롯한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뭐든 열심히 하다 보니 성취 수준이나 대인 관계가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불필요할 정도로 잘 위장하고 있던 탓에 K의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무저의 갱으로 떨어지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는 게 문제였다. 혼자 있는 시간이 제일 고통이었다. 사람들과 함께할 때 분위기를 띄우려고 실없는 농담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기분이 좋아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집에 돌아오면 다시 마법에서 풀린 비참한 꼴이 되었다. 때로는 술에 의존해 잠을 청할 때도 있고 언젠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원래 모습을 알아차리고
환멸을 느끼며 떠날 거라는 공포감도 점차 커졌다. 얼마 전에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손을 씻다 문득 자해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다 정말 큰일이 나겠다 싶었다. 심리치료를 받아보기로 결심한 것은 바로 그때였다. 이게 다 뭐하는 짓인가 싶고 매일매일 가면을 쓰고 연기하면서 사는데 지쳤어요. 자존감도 진실함도 없이 이렇게 거짓으로 사느니 세상에서 사라지면 또 어떤가 싶고요. 챕터 1. 높은 자존감이라는 허상. 자존감이 낮아지는 요인들은 도처에 산재해 있고 이것은 우리 뇌에 오래도록 상흔을 남깁니다. 많은 심리학자와 뇌과학자들이 우리에게 그런 일이 생기는 이유를 추적해 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존감을 낮게 만드는 이유들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무엇보다 빈번히 언급되는 것으로는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의 방임과 무관심, 그리고 학대가 있습니다. 때로는 병리적인 수준으로 심리적 침투를 해 자녀를 제 뜻대로 조종하려는 주 양육자도 있지요. 가족 내 역동뿐 아니라 개인의 저조한 대인관계적 성취나 직업적 성취 수준 역시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인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위치에 있다는 생각, 그리고 가정 불화와 집단 따돌림의 경험도 자존감을 낮추는 원인이 됩니다. 약자에게 가학적인 미디어 프로그램과 사회 분위기,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 그리고 이와 관련한 외상적 경험들 역시 개인의 전 생애의 단계마다 자존감을 훼손하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위에 열거한 부정적인 사건들 중 어느 하나에라도 타격을 입게 되면 뇌의 기능과 구조에 그 영향이 미칩니다. 주요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다양한 뇌 영역의 회백질 부피 감소입니다. 회백질은 신경세포가 모여 있으며 육안으로 관찰할 때 회색빛을 띠는 부분으로 정서, 주의, 기억, 문제 해결과 같은 다양한 기능에 관여하기에 여러 정신건강 연구는 회백질의 부피 변화를 중요한 임상 증상으로 제시합니다. 다만 회백질 부피 감소는 비교적 일관된 결과지만 드러나는 문제는 다소 복잡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낮아진 자존감, 낮아진 성취 욕구로 우울증과 같은 기분장애, 강박장애, 불안장애를 보이고 자살사고와 자살 시도를 경험합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성취를 지향하는 열망이 지나치게 끌어올라 성공이나 완벽함과 같은 특정 가치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흐르든 간에 자존감은 성취라는 개념과 밀접하게 움직입니다. 자존감이라는 용어는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어 오다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가 1890년대에 처음 심리학 영역으로 끌어들여 사용하기 시작한 개념입니다. 이때 자존감을 성취 수준을 개인의 목표치로 나눈 비율 공식으로 정의했습니다. 이를 수식화해서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존감은 성취의 수준 나누기 야망. 이에 윌리엄 제임스는 높은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공의 수준을 높이거나 자신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설명했습니다. 그러다 1960년대를 거쳐 1970년대로 접어들면서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자기를 무조건 희생하는 것보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트렌드에 따라, 그리고 낮은 자존감이 낮은 학문적 성취와 관련이 있을 거라는 당시의 섣부른 예측에 따라 자존감 상승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후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인생의 성공을 설파하는 자기계발 도서 작가들의 선무당식 진단이 뒤따랐습니다. 그들은 개인의 저조한 성취, 대인관계 문제, 더 나아가 살면서 부딪히게 되는 갖가지 심리적인 문제들은
모두 낮은 자존감에서 비롯된다는 이론을 폭발적으로 퍼뜨려 개인의 책임을 끝없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더 노력하지 않은 탓은 아닌가요? 당신은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있나요? 이때부터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서 개인의 자존감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추세가 세계적으로 확산되었고, 심지어는 서너 살짜리 유아들의 자존감을 측정한다는 검사지까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에서도 IMF로 마지막 낭만의 시대가 끝난 2000년대 무렵부터 사회적인 성취와 실패를 개인의 자질 문제로 돌리며 누군가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자존감 문제부터 추궁하는 분위기가 무한대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절대적 수준의 낮은 자존감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각하는 본인의 자존감, 자기 가치감이 낮을수록 정신건강 문제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향성은 분명하지만 어디까지나 이는 자기 평가에 기반합니다. 우리는 그저 그럭저럭 대충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면 됩니다. 저는 강의 시간에 높은 자존감이란 착한 지도교수나 부모의 손이 필요 없는 아이처럼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신화 속 동물인 유니콘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허상입니다. 자존감이 유별나게 높은 사람을 알고 있나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 자존감이 낮은 사람을 알고 있나요? 이게 우리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이죠. 물론 자존감이 높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역시 매일매일 위아래로 끊임없이 유동치는 자존감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어떤 날은 스스로가 괜찮아 보이고 어떤 날은 기분이 바닥 끝까지 가라앉는 경험을 하면서도 그저 버티며 꾸준히 살아갈 뿐입니다. 시중에 범람하는 자기계발 도서들이 지어낸 자존감의 허상에 매몰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자존감은 도대체가 그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높은 자존감이라는 프레임은 허상에 불과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신기루가 우리의 자존감을 낮추는 경우를 너무 자주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상태 자존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삶의 맥락과 고비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자기 가치감을 뜻합니다. 또한 이 말은 우리 모두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하는 유동적인 자존감을 끌어안고 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혼자 있을 때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의 태도가 달라지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 전환을 두고 또다시 자신의 자존감을 평가절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존감에 상처를 입는 부정적인 평가보다 듣기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본래 우리의 뇌가 그렇게 작동합니다. 대표적 신경과학자이자 미국 UCLA 대학의 심리학, 정신의학, 생물행동과학과 교수인 매튜 리버만 박사는 그의 대표적 저서 사회적 뇌, 인류 성공의 비밀, 첫머리에 청중의 반응에 반응하는 뇌에 대한 내용을 실었습니다. 실제로 칭찬은 굉장히 쾌락적인 보상으로 우리 자존감의 토대가 됩니다. 기분 좋은 물리적 접촉과 같은 즐거운 자극에 반응하는 후측 내섬엽은 칭찬처럼 자존감을 높여주는 기분 좋은 심리적 접촉이 일어났을 때에도 활성화됩니다. 그런가 하면 확산 자기 공명 영상이라는 기법으로 일정 기간 자존감이 높아진 사람들의 뇌를 들여다보면 자기 개념, 사회적 기능 및 의사결정과 관련한 내측 전전 두피질과 쾌락 및 보상적 경험과 관련한 복측 선조체 간 백질 회로의 연결성이 높아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비해 자존감이 낮아진 사람들은 이 연결성이 눈에 띄게 저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어 잔소리를 덧붙이고자 합니다. 우리의 뇌는 이렇게 누군가의 칭찬을 받으면 이를 보상적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개념으로 연결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칭찬을 듣고 기분이 좋아졌다면 이를 편안하게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칭찬을 받거나 좋은 평가를 받았을 때 반사적으로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좋지 않은 습관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물론 갑자기 칭찬을 받으면 조금은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고 스스로 자존감이 낮은 편이라고 생각해온 탓에 뜻밖의 칭찬하는 사람에게 무슨 의도라도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겸손의 미덕을 보이려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자존감의 문제와 별개로 어떤 상황에도 자꾸만 겸손을 떠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애가 굉장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저의 박사과정 지도 교수님은 겸손할 수준도 안 되는 사람의 겸손은 건방이라 하셨지요. 내가 이렇게 큰일을 했는데 왜 사람들이 존경을 표하지 않지? 하는 식의 과도한 자기애와 욕망을 드러내면 이는 너무 위험하니 이를 정반대로 표현하는 반동 형성이라는 방어 기제에서 비롯된 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겸손을 표해도 될 만큼 뭔가를 정말로 해내고 나서 그때 겸손해지면 됩니다. 그러니 아직까지는 사소한 성취에 대한 사소한 칭찬은 그냥 받아들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당신을 칭찬하면 이런저런 생각들에 머물러 불필요한 미로를 구축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즐거운 감정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뇌는 어릴 때에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작동했습니다. 어른들의 칭찬을 편안히 받아들이며 기분 좋아했습니다. 간헐적이지만 꾸준히 반복되는 긍정적 피드백에 그동안 부정적인 반응에만 작동했던 뇌의 배선은 천천히 바뀝니다. 그러니 그저 감사를 표하거나 그렇죠 하고 웃어 보이는 연습이라도 이악 물고 해야 합니다. 하다 보면 늘어요. 더구나 누군가 칭찬을 하는데 자꾸 정색하며 아니에요 라고 반응하면 주위 사람들은 다음에 칭찬할 일이 생겨도 주저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순간 또다시 생각을 하겠지요. 왜 아무도 나를 칭찬해주지 않지?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가? 이후 불안과 완벽주의를 다루는 장에서 말하겠지만 이렇게 자신의 내부와 외부에서 오는 신호들의 간극이나 오류에 점점 예민해진 뇌는 결국 내면의 인지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가치를 습관적으로 과소평가하고 타인의 의도를 곡해하는 악순환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나는 아직 한참 멀었네. 아직도 미련하고 한심하네. 이번에는 정말 잘했을 수도 있습니다. 뇌를 그렇게까지 힘들게 하지 말아요. 챕터 2 천개의 가면 낮은 자존감은 기분장애나 불안장애, 자살행위 등과 밀접한 연관을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러한 낮은 자존감의 굴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을 비롯한 우리의 주 양육자들은 심리학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처럼 우리를 돌보지 못했습니다. 주 양육자가 짜증에 치받쳐 감정적으로 대할 때 우리는 영문도 모른 채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들이 본인 삶의 무게에 짓눌려 우울한 삶을 이어갈 때도 우리는 방치된 채 홀로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어린 시절 동안에 가족을 포함한 사회적 관계가 한 인간의 자존감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는 분명 큰 문제가 맞습니다. 그러나 나를 출산했을 당시 부모님의 연령을 생각해보면 그들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미숙하게 우리를 통제하려 했는지 그 전체적인 광경을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를 주로 양육했던 세대는 따뜻한 애정을 경험하거나 표현할 기회를 박탈당했거나 어린 나이에 사회적 압력으로 결혼을 결정하여 자기 앞에 생조차 어쩌지 못하고 갈팡질팡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신의 성별 정체성이나 성지향성을 알지 못했거나 성취와 관련한 자기의 진짜 욕구를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분들은 자신을 몰랐고
여전히 미성숙했습니다. 시대가 그랬습니다. 주 양육자의 건강하지 못한 태도에 만성적으로 노출된 사람들은 자기 파괴적인 사고와 감정을 불필요하게 익히게 되었고요. 지금 저는 그 때문에 힘겨워하는 사람에게 주 양육자의 사정을 살펴 너그러이 용서하자는 식의 감성적인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거리를 두고 그때의 상황을 건조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비로소 엉망으로 엉키고 오염된 지금의 감정을 조금이나마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렇게 부당하게 취급받을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고 이것이 나의 잘못이나 결함에서 기인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들은 그 나이에 알맞게 형편없이 미숙했다. 주 양육자들이 자신의 삶을 각자의 방식으로 어렵사리 지탱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를 좀 더 따뜻하게 살펴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적어도 어떤 의도도 없이 그저 눈만 마주쳐도 내가 어떤 일을 애써 하지 않아도 그냥 너 자체로 나는 내가 참 좋다는 웃음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었더라면 우리의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무렵에 우리는 꽤 높은 자존감을 내어 보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고 미성숙한 주 양육자는 더 어렸던 우리를 제대로 돌볼 수 없었고 그런 상황이기에 우리의 자존감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과제에 그들이 실패를 한 것입니다. 참으로 아쉬운 일이지만 운 나쁘게 일어난 과거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꼭 하고 싶던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들의 실패가 꼭 나의 실패로 이어져야 할까요? 그 오랜 이야기들이 오늘의 당신의 일부를 만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의 나머지는 어떤 모습으로 있나요? 과거의 여러 상황들로 자존감이 높아질 기회가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필이면 내게 찾아온 불운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당신과 당신의 자존감을 보살피기 위해 지금의 이 책을 읽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여기에 자존감을 높이는 몇 가지 방법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첫째, 가족들과 뒤엉켜 분노를 표출하는 일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최근의 연구들에 따르면 화는 표출할수록 더욱 커집니다. 카타르시스는 타인의 이야기를 관찰할 때에는 적용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런 식의 정리되지 못한 감정 표현은 불쾌감과 죄책감을 더 높일 뿐입니다. 아무 소득도 방향도 없는 정서 표현을 왜 계속하고 있나요? 그렇게 해서 분이 풀릴 것 같으면 막지는 못하겠지만 풀리지 않습니다. 일단 가능하다면 주 양육자와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들에게 가치 판단을 배제한 무조건적 지지와 수용을 받지 못한 경험이 당신에게 낮은 자존감을 가져다 준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성숙한 수준의 재양육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편안한 사람을 만나 성숙한 내면을 구축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편안한 사람, 나라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긍정해주는 사람은 심리치료자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들과 마음을 나누는 과정에서 당신을 응원하거나 지지하는 말이 들려오면 그 역시 받아들이세요. 상대의 호의적인 태도에 자꾸만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려 하거나 딴죽 걸지 마세요. 당신은 보지 못하는 또는 보기를 두려워하는 당신만의 장점을 상대는 보고 있는 거예요. 당신에 대한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흩어져 있던 자신의 조각을 천천히 재구성하세요. 둘째, 자존감이 높은 척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표면적인 자신감만 높은 사람들의 태도를 따라하면 안 됩니다. 내공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 할 법한 행동이 나의 태도에 스미도록 매일 꾸준히 연습하세요. 자기의 삶에 충분히 집중하는 척 하기. 중립적인 이야기에도 과잉 방어하고 정색하는 패턴을 부디 억제하고
설사 마음이 불편해졌더라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기. 불편한 상황에서 유머로 적절하게 받아치는 척하기. 혼자 밥을 먹거나 홀로 있는 시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척하기. 실패 및 성공의 가능성이나 주위의 평판에 초연한 척하기. 마지막으로 모든 일들을 일일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드러내지 않기. 이런 척은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가면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사실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카를 구스타프 융이 고대 그리스의 연극에서 사용하던 가면인 페르소나를 심리학적 의미로 빌려왔을 때는 이 말이 지금처럼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융에 따르면 사람은 누구나 사회적 압력에 적절히 반응하기 위해 1000개의 가면을 가지고 살아가며 다양한 상황에 따라 적절한 페르소나를 가지고 사회적 관계를 맺어가는 존재입니다. 다만 이러한 페르소나와 관련한 억압, 고립감, 혹은 팽창이 병리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가면은 다양할수록 좋습니다. 혼자 있을 때의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의 자신, 그리고 사회생활을 할 때의 자신은 당연히 달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집에서의 모습과 똑같은 태도로 중요한 모임에 참석했다면 그것이 병리적인 상태입니다. 또는 당신이 친구 A를 B에게 처음 소개했는데 A가 거짓된 자기를 보이기 싫다며 집에서 하던 대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당신도 B도 그의 무례함에 매우 당혹스러워할 것입니다. 자신만 아는 자기와 타인에게 보이는 자기가 똑같아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여러 모습 중에 타인에게 받아들여지기 힘든 부분이 있음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자기 혼자서만 이 간극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낮은 자존감과 관련한 가면들은 당신과 당신의 심리치료자만 알면 족합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모든 가면을 보여주고 설명을 하지 마세요. 성격이라는 말이 페르소나, 즉 가면에서 파생되었듯이 우리의 성격은 본래 다차원적이고 복잡합니다. 꽤나 사교적이지만 동시에 혼자 있는 걸 좋아할 수 있고 타인에게 공감을 잘하지만 누구보다 타인을 신랄하게 비판할 수도 있는 게 우리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괜찮아요. 1000개의 가면은 낮은 자존감의 발로가 아닙니다. 마음을 핥히며 아파할 문제도 아니고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더욱 아닙니다. 자존감 높아 보이는 가면 하나쯤 가지고 있어도 되고 타인에게 친절하고 사회성 좋아 보이는 가면이 있어도 됩니다.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상황에 맞게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면 그런 가면은 얼마든지 가져도 됩니다. 우리의 가면은 낮은 자존감에서 오는 가식도 아니고 타인의 비위를 맞추려는 위선도 아닌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삶의 기능이고 기술입니다. 오늘의 숙제는 이렇습니다. 당신의 자존감이 일관되게 낮은 편인지 때때로 높아지기도 하는지 생각해보니 그럭저럭 괜찮은 편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스스로를 다시 천천히 살필 것. 이때 당신의 자존감 형성에 영향을 끼친 주변 사람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높은 자존감을 유지하는데 어떤 가면이 실질적으로 기능하는지 또는 아직 적절한 가면을 찾는 과정이라면 어떤 장면에서 어떻게 연습해야 무리가 없을지 하나하나 목록을 작성할 것. 마지막으로 자존감을 낮게 평가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라 해도 우리의 너무나 다면적이고 다층적인 자존감과 성격을 고려하여 가끔은 오늘 나 좀 괜찮았어 하며 기분 좋은 자존감 상승을 경험할 것. 이 성장의 순간들을 부디 단단히 기억할 것. 그렇게 우리는 매일 조금씩 더 괜찮은 사람이 될 거예요.